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오늘도 기초용어 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론 부분이죠. 지렛대 효과죠.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지렛대란 말 자체가 영어로 레버리지가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지렛대는 타인자본. 타인자본은 내 돈인가요? 남의 돈인가요? 그렇죠. 남의 돈이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을 지렛대 삼아서 나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타인 자본 이 말 대신에 부채라는 말로 바꿔서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문장을 정의할 수가 있죠. 또한 자기 자본은 내 돈이죠. 그럼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본 수익률 이 말 대신에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다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 끌어옴으로써 나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그 지렛대 효과의 가장 대표가 전세를 안고,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지렛대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돈이 좀 부족하다면 대출까지 받고 싶지 않을 때 전세를 끼고 내 집을 구입하는 경우 있죠. 그럼 당연히 전세 보증금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될 타인 자본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러나 그 전세를 안고 내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이건 역시도 지렛대 효과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 기출문제에서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위험 나왔죠. 투자와 관련된 위험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투자의 목적이 뭐죠?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기대, 즉 예상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여기 A라는 상가가 있다. 근데 이 상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10%의 수익률은 예상되는 수익률이니까 이것을 예상한 결과 또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0%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했단 말이죠. 근데 투자의 결과 실현 수익, 실제로 발생한 수익률이 5%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를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곰돌이가 있고 웅녀가 있대요. 자, 곰돌이와 웅녀가 친구 사이인데 자, 웅녀가 곰돌이한테 물어봅니다. 곰돌아, 너 요번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다며? 어때? 좀 재미 좀 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곰돌이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말도 마. 남들은 전부 그 부동산 투자하면 10% 수익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대는 바람에 내 투자했거든? 그런데 아니 10%는커녕 절반인 5%밖에 못 건졌어. 이런 경우를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죠. 요구 수익률 나오죠. 수익률의 종류 중에 요구 수익률이 나오는데 제가 본 수업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구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요구자가 나오면 무조건 그 앞에는 투자자라는 말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해 주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누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A라는 상가가 있어요.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웅녀가 자기 친구인 곰돌이에게 야 곰돌아 이 상가에 투자하면 10%의 수익은 얻을 수 있대. 그럼 당연히 요새 10%면 크잖아. 투자 좀 해봐라. 투자를 권유했대요. 투자 권유했어요. 근데 곰돌이가 뭐라고 하냐면 웅녀야 네 마음은 참 고마운데 나는 최소한 15% 이상은 나와야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투자자 곰돌이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은 15%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처럼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보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투자를 기각하죠.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나는 15% 이상 나와야 투자할 거야. 마음 먹고 있는데 투자를 하게 될 때 예상되는 수익은 꼴랑 10%에 불과하다면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보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낮으니까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요구 수익을 써놓고 최소한인데 최대한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만든 문제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수익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지 최대한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성격상 주관적 수익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는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포트폴리오는 우리말로 바꾸면 분산 투자가 되겠죠. 근데 분산 투자의 반대말이 뭐다? 집중 투자죠. 집중 투자. 집중 투자. 집중 투자인데 이 집중 투자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집중 투자.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저러면 대박이지만 못하면 쪽박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집중 투자는 몰빵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 몰빵의 반대말이 분산 투자란 말이죠. 그럼 분산 투자는 목적 자체가 위험을 줄이는데 감소시킴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는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 이때 불확실성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위험이에요.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불확실성, 위험을 여러 개의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켜 안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뭐라 그런다?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포트폴리오는 위험의 제거 감소의 목적이 있는데 이때 위험은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이죠. 그럼 우리가 위험을 배울 때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이 있고 피할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위험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건 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분산 투자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전선 나오죠. 효율적 전선을 다른 말로 efficient frontier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효율적 전선은 다른 말로 efficient frontier. 자, efficient frontier인데 경우에 따라서 출제자가 효율적과 프론티어를 묶어가지고 효율적 프론티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효율적 전선의 뜻이 뭐냐면 그래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고요. 오른쪽 갈수록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원점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평선 3개를 제가 그려보고 또 수직선 3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수익률이 10%, 두 번째 15%, 세 번째 20%라고 그냥 가정해 보고요.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10, 두 번째 15, 세 번째 20 이렇게 써놓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대안이 6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A부터 F까지. 자, A, B, C, D, E, F 6개 투자 대안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같은 수평선에 걸쳐 있죠. A부터 C까지 3개의 투자 대안이 같은 수평선에 걸쳐 있다. 근데 동일한 수평선에 걸쳐 있다는 건 어디에 투자해도 기대 수익률, 예상되는 수익률은 10%로 똑같다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수익이 같잖아요. 그럼 위험이 큰 쪽 선택해요? 작은 쪽 선택해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오른쪽 가서 위험이 커지니까 A, B, C 3개의 투자 대안 중에는 위험이 가장 작은 A가 B나 C보다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걸 예쁘게 말하면 A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가장 위험이 작은 포트폴리오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D와 E도 같은 수평선상에 있기 때문에 D와 E 어디에 투자해도 예상 수익은 15로 똑같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수익 같으면 위험이 작은 쪽 선택하니까 D가 E보다 우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F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최소한 A와 D를 묶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곡선이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위쪽을 향해서 배를 내밀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효율적 전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한다. 이 말이 뭐냐면 수익이 같을 땐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 높은 걸 선택한다. 이걸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상관계수 나오죠. 자,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수값이에요. 근데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상관계수가 작은 값을 가질수록 분산 효과가 커지고요. 상관계수가 큰 값을 가질수록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이렇게만 일단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 나왔죠. 부채 감당률 그 위에 부채 비율. 근데 부채 비율은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 부채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 문제를 낼 때 꼭 지분과 부채 위치 바꿔서 틀리게 만드니까 꼭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부채 감당률은 공식 자체가 순두부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자는 순영업소득이고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목 해석해보면 부채가 빚이죠. 그럼 부채 감당률은 빚을 감당할 능력이니까 클수록 유리하다,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자, 원리금 균등 나왔죠? 이 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이 똑같은 방식을 원리금 균등 그래요. 그럼 첫 달에 원금이자 앞에서 100을 갚았으면 마지막 달까지도 원금이자 앞에서 100을 똑같은 갚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그러죠. 그럼 매달 갚는 금액이 똑같으니까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변동금리 나왔죠. 그럼 변동금리는 고정금리의 반대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대출 초기에 금리가 있을 때, 예컨 대출 당시에 5%로 대출을 해줬다. 근데 중간에 시장 상황 변동이 발생하면 그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다. 이게 변동이자율 저당대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차입자, 대출자의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고자 고안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기초용어 정리를 가볍게 맞춰봤네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